시민자치대학은 오프라인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현장에서 또 필드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우리 전 강남구 보건소장님 서명옥 소장님을 모셨는데 2015년 그 메르스 사태가 터질 때 그 메르스 사태 주무대가 우리 그 삼성동에 있는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런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가장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또 대구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솔선수범 먼저 가서 모든 걸 제껴놓고 다시 가서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의료인으로서 지원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시고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서명옥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 강남구 보건소장 서명옥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이 감염병의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 전반에 그쳐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바이러스에 가지는 그 위력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아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와 수도권에서의 여러 가지 코로나 현장과 그리고 또 코로나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메르스 사태 아시죠? 그 메르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또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초만 해도 그 얘기가 우리 국내에서는 한 50명 전후로 확진자가 미미한 상태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0여 번 확진자가 난 이후로부터는 대구 내에서 아주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내에서는 도저히 대구의 어르신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대구에서 하루에 2, 300 이상씩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확진자를 갖다가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여러 가지 검체 이송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구급차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구의 그런 자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전국에 구급차에 아마 22%에 해당하는 500여 대가 아마 대구에 집결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환자는 늘어나고 대구의 어르신만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니까 대구시 의사회장에 긴급하게 아까 호소문을 올렸거든요. 호소문 보셨죠? 아주 감동적으로 잘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회장님이 워낙 감동적으로 호소문을 잘 썼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다고 그렇게 반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은 어르신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사 선생 또 여러 가지 의료기사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장구라든지 그리고 또 심지어 치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품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대구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가 대구의 명동이라고 하는 동성로 중심가입니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감으로 심지어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비말 감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몇 줄에 거쳐 가지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자원들이 직결되고 또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해가지고 대구는 아마 3월 첫째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점차 환자가 300명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어느 정도
진정된 기미를 보이니까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염려하던 또 수도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또 터지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에서는 구로콜 센터에서 하루에 거의 뭐 100여 명의 또 확진자가 또 쏟아져 나왔죠. 그렇지만 또 수도권에서는 예전 2015년대에 메르스를 겪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그 메르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또 방역 체계를 또 잘 가동시켜 가지고 수도권도 일부 그냥 부분적인 산발적인 이런 이제 집단 감염은 있었지만은 대구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도 어느 정도 잘 방역을 통제를 해 나가 가지고 지금처럼 하루에 뭐 한 10명 전후로 잘 지금 진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해외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드라이브 스루가 잠실 경기장에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해봤고요. 네. 보면은 이 선별 진료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가 되는 음압 시설을 갖다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를 야외에 설치할 때는 이런 고가의 장비인 음압 설치 장비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르신의 감염이라든지 또는 이 유증상자도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시스템으로 세계 지금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방식의 혁신적인 방역 시스템으로는 우리 확진자 동선 알림이 앱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이 이동 동선에 대한 공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동선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그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이 동선 알림이 때문에 신속하게 감염자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저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그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라든지 그리고 동선의 범위라든지 그 알리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아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향후 방역 당국에서도 이 동선 알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 마스크 대란을 겪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또 IT 강국답게 마스크 재고 알림 앱이 지금 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주변에 또는 편의점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알려주는 좋은 또 하나의 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에 코로나하고 많이 비교되는 메르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한 186명 정도의 감염자가 생기고 36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의 25%가 저희 강남구에서 발병을 하였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35명이 여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이 1,500명의 조합원들이 메르스 감염에 노출이 되었다. 이거 빨리 검사를 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심야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에 나오는 바람에 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이 완전 전국이 완전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하고 괴담이 나돌았습니다. 뭐 메르스가 환자가 다녀간 병원에 가도 그냥 걸린다든지 메르스는 걸리기만 하면 바로 사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짜 추측할 수 없는 그런 괴담이 나돌아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런 유언비어하고 괴담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적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이 돌아가는 게 확산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신속하게 다 중단시키고 이
모든 업무는 메르스에만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만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업무 중단하면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당분간 저 지켜보자고 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고서 업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빨리 보고서 업무를 갖다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업무를 접고 나니까 보고서에 거의 100여 명 되는 직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메르스의 방역 업무에 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되면은요, 현장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모든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닥치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빨리 결정을 해주고 다음 대응을 지시를 하고 또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구청에서 저희 모든 권한과 책임을 보고서에다가 줬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전부 다 선조 취하고 보고는 나중에 유선으로 다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가 강남에서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보람 있게 메르스에 대한 방역은 저희가 잘 하였다고 저는 또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메르스가 69일간의 여러 가지 사투를 벌인 결과 결국은 종식은 잘 되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 여론의 질타 때문에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장님은 해임되고 그 밑에 여러 간부들은 여러 가지 엄청 중징계를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 징계받았던 일부 의사 공무원들은 회의감과 상실감으로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당시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좀 그랬는데 또 이런 사태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은 또 어르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를 떠나지 않고 잘 남아서 계신 분이 지금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건준욱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를 겪은 걸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금 더 숙련된 인력을 저는 양성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원래는 실장급이었는데 차관급으로 격상시켰고요. 그리고 또 메르스 사태 때는 그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라고 있었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시시각각에 다양한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매뉴얼 따라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 책을 보면은 그 상황이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은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불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면은 현장에 있는 보고서에서 저기 판단해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매뉴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많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의 지시 하나만으로도 방역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긴급 승인 제도도 만들어졌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진단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정해진 몇몇 기간 이외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메르스 환자의 검체를 확보를 해서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충북 옥천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갔다가 오는데 최소 빨라도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검사기관을 가기 위해서는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 진단검사기관이라든지 대학병원에도 긴급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긴급 검사 제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보면 하루에 10,000건 내지 20,000건씩 지금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검사도 맡기면은 신속하게 바로 5시간 이내 결과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저는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이 유행이 되면은 먼저 이 감염병이 어떠한 형태로 확산이 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이 방역 전문가는 이 시나리오가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 미리 업무 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세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막상 그게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누군가가 근황과 책임을 가지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 현장이 생기면은 시시때때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신속하게 결정해주고 또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저는 도상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도상 훈련을 할 때도 각계 여러 관계 기관하고 협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되는 기관들과도 같이 모여가지고 도상 훈련도 하고 서로 이제 피드백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은 일단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으로 일단 시청이고 보건소고 뭐 다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 시청하고 보건소는 전화가 먹통입니다. 이게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은 저는 일찍이 많은 유선 회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콜센터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콜센터 운영할 때 콜센터 담당하는 사람은 또 아무나 앉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건 전문 지식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환자가 문의를 해오면 이 환자를 갖다가 어디에 연결해주고 어떻게 연결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업무 전반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력풀을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바이러스하고 어차피 이제 같이 살아나가야 될 공생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통제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지금은 이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의 컨디션 관리를 절대 과로하면 안 되고요.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의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저는 뭐 어떠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부분이 편지와 함께 300만 원을 그때 첫날에 보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께 빵을 꼭 사드렸으면 합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빵 드시고 힘내시길. 빵 드실 때라도 휴식이라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꼭 이기도록 모두 우리 힘냅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메르스 사태 때 강남구의 대응과 코로나 사태 때 대구시 대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메르스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처 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도 조금 미비했고 그렇지만 그 메르스라는 그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대응도 상당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바이러스라든지 그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건 없다고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실패라든지 착오를 거치면서 저는 이 모든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또 뭐든지 저는 방역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코로나 사태도 겪으면서 또 한 단계 저희 또 방역 시스템에서는 또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항상 저희는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언제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온다는 생각으로 항상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그 고생하신 그 전문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도 그 고수행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공을 인정해주고 정부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그 표시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다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